기생초요갱, 네가 내 죄를 아느냐? 평원대군의 상중에 간통했으니 그 죄가 막중하도다. 세조 전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곤장 80대.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종 27년, 저는 한양 기방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고, 동시에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춤을 보며 감탄했지만, 저는 한순간도 즐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느껴지는 건 오직 공허함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함경도 포도대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들고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후 저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추노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방에 숨어든 것은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달애야, 조금만 참거라. 곧 다 지나갈 거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춤을 배웠습니다. 기방의 행수 유어당은 제 재능을 아껴주셨습니다. 너는 기생이 아니라 예인이 되어야 한다. 그분은 저를 기생 명부에 올리지 않고 대신 궁중악사 박연 선생님께 보내주셨습니다. 박연 선생님은 조선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선생님 밑에서 저는 비로소 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하나가 되는 것. 호흡으로 박자를 타고 손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발끝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아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목이 삐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 29년 봄, 저는 처음으로 궁중연회에 참여했습니다. 옥부향, 자동선, 양대 언니들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그날 저는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그 중에는 임금님도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긴장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춤을 췄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연회가 끝난 후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춤을 참 아름답게 추시는군요. 그분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제가 감히 왕자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달애라고 합니다. 달애. 좋은 이름이군요. 하지만 당신의 춤에는 더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원대군 이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7째 아드님. 글을 잘 짓고 글씨가 신비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슬픈, 마치
세상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평원대군은 자주 기방에 오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홀로 오셔서 제 춤만 보고 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실 때마다 더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더 아름답게, 더 완벽하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달에 당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어느 날 평원대군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나라의 영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했던 여인이 허리가 가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허리가 가늘고 아름다운 여인을 초요라 불렀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미녀갱자를 써서 초요갱 어떻습니까? 초요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달애라는 이름은 제 과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양반가의 딸,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소녀. 하지만 초요갱이라는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 현재를,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군마마.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종 30년 저는 평원대군의 첩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신분이 천한 기생이 왕자의 첩이 된다는 것은 왕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원대군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초요갱을 사랑합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간청에 세종대왕께서는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평원대군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춤을 추는 기생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꿈꾸는 한 여자로요. 우리는 함께 시를 읽었고 음악을 들었고 달빛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초요갱, 당신의 춤은 왜 그렇게 슬픕니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춤이 슬픈 이유를, 제가 왜 멈출 수 없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세종 31년 봄, 평원대군이 천연두에 걸리셨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분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분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약을 드시게 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대군마마, 제발 살아나세요. 제발요. 하지만 평원대군은 떠나셨습니다. 겨우 19의 나이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저는 그분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초요갱, 행복하시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평원대군이 돌아가신 후 저는 다시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혼자 기방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음악도 없이 그저 몸을 움직였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평원대군이 살아계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또 다른 왕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화이군 이영, 평원대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원대 군과는 달랐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더 거칠었습니다. 초요갱, 형님은 돌아가셨소. 또 하지만 나는 여기 있소. 저는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양군 이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대왕의 11째 아드님. 그분 역시 제게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화이군과의 관계를 알고는 분노하셨습니다. 초요갱, 당신은 어찌 그럴 수 있어? 어찌 형님의 상중에 다른 형제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세조 전하께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양대군이셨던 그분은 경로하셨습니다. 왕실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기생 주제에 감히 왕자들을 농락하다니. 저는 국문을 받았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유혹했다고요? 아니면 저도 피해자라고요? 어느 쪽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이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 방대한 기록 속에 저의 이름이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황진이도, 논개도, 어떤 기생도 단 한 줄 기록되지 못한 그 책에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자랑스럽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영광이 아니라 낙인이라는 것을요. 저는 단 한 번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는 것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것도, 기생이 되는 것도, 왕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모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를 요부라 부릅니다. 왕실을 농락한 간악한 여자라고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춤을 췄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기방에서, 달빛만이 비추는 곳에서 제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그림자가 진짜 저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제가 진짜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조선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로 불리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곤장 80대를 맞고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평원대군이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첩은 상복을 입을 의무가 없었지만 저는 입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원대군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하얀 상복은 저를 더욱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화이군은 평원대군의 장례식 때부터 제게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형님을 잃은 슬픔을 이해한다는 듯한. 하지만 점차 그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뜨겁게, 더 집요하게. 저는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이군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요갱, 형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밤 화이군이 기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숨은 쉬어지고 배는 고팠습니다. 평원대군을 사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이군은 평원대군과 많이 달랐습니다. 평원대군이 달빛처럼 온화했다면 화이군은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평원대군이 시를 읽어주셨다면 화이군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하오. 형님이 당신을 사랑했듯이, 아니 그보다 더. 저는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평원대군이 돌아가신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첩이라는 지위도 궁중 예인이라는 명예도 모두 불안정했습니다. 평원대군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지금 저는 언제든 다시 천민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화이군의 관심은 저에게 안전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났고 아무도 모르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든 뭐든 그런 감정들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화이군은 점점 대담해지셨습니다. 대낮에 기방에 오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대군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두려워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하지만 화이군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킬 생각이 없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왕자님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누구도 감히 왕자를 비난할 수 없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계양군이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이군이 기방을 나서시는 걸 계양군께서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즉시 기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초요갱, 방금 나간 사람이 파령님이었소? 저는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군마마,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계양군은 제 거짓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나는 형님의 뒷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소. 계양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요? 칠형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화이군을 사랑한다고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느 쪽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계양군은 며칠 동안 기방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마 이 일을 잊어주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계양군은 잊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초요갱, 나는 당신을 이해하오. 다시 찾아오신 계양군이 말씀하셨습니다. 파령님께서 당신을 강요하신 거요? 아니면 위협하셨소? 저는 놀랐습니다. 계양군은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대군마마, 그런 것이. 솔직히 말하시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양군의 눈빛에서 읽히는 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분 역시
저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화이군으로부터 저를 빼앗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군마마, 저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잘못은 파령님께 있소. 칠령님의 상중에 형수를 탐하다니. 이것이 형제가 할 짓이요? 그때부터 두 왕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이군은 더 자주 기방에 오셨고 계양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견제하셨습니다. 때로는 같은 시간에 기방에 나타나 서로를 노려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초요갱은 내 사람이오. 화이군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초요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계양군이 반박하셨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두 왕자가 차지하려는 하나의 물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의 기방과 주막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드님들이 한 기생을 두고 다투고 계신데 평원대군의 상중에 말인가? 그것도 이복 형제들이. 사람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왕실의 스캔들만큼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왕실에서는 달랐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크게 노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의 상중에 형수와 정을 통하다니. 대왕께서는 즉시 화이군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화이군의 얼굴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척 초췌해져 계셨습니다. 초요갱, 우리는 이제 만날 수 없소. 화이군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엄명을 내리셨소.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말라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군마마. 하지만 화이군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소.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종 32년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문종대왕이 즉위하셨지만 불과 2년 만에 그분마저 승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조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임금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수양대군이 떠올랐습니다. 평원대군, 화이군, 계양군의 셋째 형님이셨습니다. 강하고 단호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단종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점차 권력을 장악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세조대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세조대왕이 즉위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 중 하나가 왕실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냉철한 분이셨습니다. 감정보다 원칙을,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셨습니다. 왕실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요. 세조대왕은 저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왕실의 치부였으니까요. 왕자들을 유혹한 요부, 형제 간의 우애를 파괴한 간악한 여자. 저는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국문을 받으러 가는 날, 저는 평소처럼 단장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왜 꾸미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요. 국청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대신들, 관리들, 모두가 저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바닥의 차가움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생 초욕행, 내 죄를 아느냐? 평원대군의 상중에 화이군과 간통했으니 이는 국법을 어긴 중죄다. 뿐만 아니라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그 죄가 막중하도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지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여야겠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왕실의 체면이 이토록 땅에 떨어졌는데 어찌 살려둘 수 있단 말이오? 다른 이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잠시만 기다려 주소서. 계양군이었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세조대왕께 간청하셨습니다. 초욕행을 죽이는 것은 조선의 큰 손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초욕행은 궁중악사 박연 선생님의 유일한 전수자입니다. 조선의 궁중 악무를 온전히 이어받은 사람은 이제 초욕행뿐입니다. 그녀를 죽이면 우리의 음악과 춤도 함께 사라집니다. 전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계양군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세조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곤장 80대를 치고 평양으로 유배 보내라. 만약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하늘의 뜻일 것이다. 곤장 80대. 그것은 사형과 다름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50대만 맞아도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회였지만요. 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곤장이 떨어졌을 때 저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번째쯤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번째부터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30번째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먼 곳에서 누군가 숫자를 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72요. 71이요. 72요. 그리고 저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불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곤장 80대를 맞고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관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50대만 맞아도 내장이 파열되어 죽는데 어찌 80대를 맞고도.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제 몸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었고 폐는 계속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평원대군이 나타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초요갱, 함께 가자.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깨어나시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오. 저는 평원대군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고 금이 간 천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디론가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등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나이 든 여인이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 관아의 기녀 춘섬이라고 합니다. 전하의 명으로 당신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춘섬은 제게 물을 먹였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왜 저를 살렸습니까? 제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죽는 게 더 나았을 텐데요. 그런 말씀 마시오. 춘섬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곤장 80대를 맞고 살아남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적이라니요.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텐데요. 회복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누워만 있었습니다. 뒤척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터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춘섬은 매일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저절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나을 겁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어나 앉았을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춘섬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저였습니까? 한때 3명의 왕자가 사랑했다는 초요갱이? 세 번째 달이 되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제 발로 걸었습니다. 처음 밖으로 나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햇빛인지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아무 제약 없이. 저는 새들이 부러웠습니다. 평양은 한양과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느리고 더 쓸쓸했습니다. 저는 관아에 속한 기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시 기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춤을 출 수는 없었습니다. 등의 상처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을요. 유배 생활은 예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양에서보다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평양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요갱이라는 이름은 알려져 있었지만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기생이었습니다. 왕자들과 스캔들을
일으킨 요부가 아니라 그저 악기를 잘 다루는 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조 2년 가을 신자형이라는 양반이 평양에 부임해 왔습니다. 세종 때 공신이었던 분으로 학식이 높고 예술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부임 후 첫 연회에서 저를 보셨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초요갱이요? 신자형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박연 선생의 제자를 직접 보게 되다니 영광이요. 그분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온화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요. 신자형은 자주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검은고 솜씨가 일품이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소. 저는 연주했습니다. 그저 연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분의 요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주 후에 차를 함께 마시자고 하셨고, 시를 함께 읽자고 하셨고, 급기야는 밤늦게까지 함께 있자고 하셨습니다. 초요갱, 당신은 아름답소. 어느 날 밤 신자형이 말씀하셨습니다. 곤장 80대를 맞고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분은 제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요. 하지만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오. 고통을 견뎌낸 그 강인함,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오. 저는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신자형은 제 보호자였습니다. 그분의 비위를 거스르면 저는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신자형의 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유물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럴 수 있나? 곤장 80대를 맞고도 모자라. 또 양반을 유혹하다니.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유혹이라니요.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유혹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신자형과의 관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이 들렸습니다. 세조대왕께서 분노하셨다고요. 초요갱이 또 문제를 일으켰다니. 신자형은 삭탈관직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조 2년 겨울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초요갱을 궁으로 데려오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곤장 80대를 치고 유배 보낸 지 겨우 석 달 만에 다시 저를 부른다니요? 춘섬도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전하께서 마음을 바꾸신 모양이요. 길을 떠나는 날 저는 평양을 뒤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산산조각 났다가 다시 맞춰졌습니다. 평양은 제게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죽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었고 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마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등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궁금증이었습니다. 세조대왕은 왜 저를 다시 부르신 걸까요? 저를 용서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양이 보였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요. 예전처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궁 앞에 도착했을 때 관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초요갱,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저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곤장 80대를 맞고도 살아남았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궁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용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초요갱입니다. 곤장 80대를 맞고도 살아남은 여자.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불사조처럼요. 전하, 초요갱 없이는 대전 연회를 치를 수 없사옵니다. 예조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조대왕은 말없이 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저를 꿰뚫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곤장 80대를 명하셨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바닥만 보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세조대왕을 아련했습니다. 전각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신들이 양옆에 도열해 있었고, 그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경멸, 호기심, 불신, 그들의 눈빛에서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요갱 엎드려라. 내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짐을 보거라. 세조대왕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조대왕은 평원대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원대군의 눈에서 온화함을 느꼈다면 세조대왕의 눈에서는 권위를 느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무게감이었습니다. 그대는 운이 좋았다. 곤장 80대를 맞고도 살아남다니.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살아남은 것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전하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대를 다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알지 못하옵니다. 전하. 박연 선생의 궁중악무를 온전히 전승받은 사람이 그대뿐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왕의 의무다. 비록 그대가 왕실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지만 그대의 재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제 춤이었습니다. 제 아름다움도, 제 눈물도, 제 사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가진 기술만이 저를 이곳에 다시 서게 만들었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은혜가 아니다. 거래다. 그대는 조선의 악무를 전승할 것이고 짐은 그대를 살려둘 것이다. 다시 한 번이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때는 곤장이 아니라 목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관습도감에 배치되었습니다. 궁중 연회와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초요갱은 총애받는 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했고 왕자들이 사랑했고 세종대왕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초요갱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기생들조차 저와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초요갱 언니, 저 다른 데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린 기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불길한 존재였습니다. 왕자들을 파멸로 이끈 요부. 곤장 80대를 맞고도 살아남은 괴물하지만 저에게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조 3년 봄,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대규모 연회가 열렸습니다. 예조에서는 고심했습니다. 조선의 위엄을 보여야 하는데 궁중 악무를 제대로 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옥부향 언니는 연로하셨고 자동선 언니는 병환 중이셨고 양대 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초요갱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관습도감 제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명나라 사신 앞에서 조선이 창피를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저에게 명이 떨어졌습니다. 대전 연회에서 춤을 추어라. 저는 두려웠습니다. 곤장을 맞은 후 제대로 춤을 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등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몸을 크게 움직이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빈 전각에서 홀로 춤을 췄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팔을 들면 등이 당겼고 몸을 돌리면 상처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땀을 흘렸습니다. 아니,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이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연회 당일, 저는 단장실에서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곤장을 맞기 전에 초요갱은 화려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초요갱은 달랐습니다. 더
날카로워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통이 저를 깎아낸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본질만 남긴 것입니다. 초요갱 준비되었느냐? 내관이 물었습니다. 예,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준비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 뿐이었습니다. 전각으로 들어섰을 때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세조대왕, 대신들, 명나라 사신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두려움도, 고통도. 저는 춤을 췄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팔을 들 때마다 등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몸을 돌릴 때마다 상처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춤을 췄습니다. 박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평생 갈고 닦은 것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춤이 끝났을 때 전각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습니다. 실패한 걸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나라 사신이었습니다. 훌륭하오. 이런 춤은 처음 보았소.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세조대왕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세조대왕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잘했다. 조선의 체면을 살렸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대의 춤은 예전과 다르더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전하께서 제 춤을 기억하고 계셨다니요. 어떻게 다릅니까? 전하? 예전에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제 춤은 기교였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답게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춤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출 수 있는 춤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중요한 연회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초요갱 없이는 제대로 된 연회를 치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실을 욕되게 했다고 곤장 80대를 맞았는데 이제는 왕실의 위엄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세조 5년, 저는 제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악무를 전승해야 한다는 전하의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책임이라는 것을요. 박연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것을 저도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저는 엄격했지만 공정했습니다. 차별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춤은 기교가 아니다. 진심이다. 저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춤을 원하지 않는다. 진실한 춤을 원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황진이 기생도 춤을 잘 춘다고 들었습니다. 스승님과 황진이 중 누가 더 뛰어납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황진이는 훌륭한 예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황진이는 지방 군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나는 왕족들과 정승들을 만났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실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조선왕조실록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6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권력자들이 저를 놓지 못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미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에는 저보다 아름다운 기생들이 많았습니다. 재능 때문이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권력자들의 마음을 읽는지,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지.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혼자 춤을 췄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음악도 없이 그때만큼은 저를 위해 춤을 췄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눈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일까요? 평원대군이 사랑했던 초요갱일까요? 곤장 80대를 맞은 죄인일까요? 아니면 궁중 악무를 전승하는 예인일까요? 저는 모든 것이었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붙인 이름들, 초요갱, 요부, 예인, 전승자. 그 모든 것이 저였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한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은 한 여자였습니다. 불사조처럼 제 속에서 다시 일어선 궁에 돌아온 지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역사는 저를 요부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16살이었습니다. 제가 평원대군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스승님, 후회하십니까?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 그 단어가 제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조 8년, 저는 다시 양민이 되었습니다. 전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대는 조선의 문화를 지키는데 공헌했다. 천민의 신분으로는 마땅치 않다. 저는 감격했어야 했습니다. 천민에서 양민으로,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양민이 된 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기방에 속하지도 관아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두려웠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속해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초라한 집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춤을 가르치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늙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이 찾아왔습니다. 춤을 보고 싶다고, 음악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벼슬을 주겠다고, 온갖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변대혜였습니다. 벼슬아치였던 그는 집요했습니다. 초유갱 당신은 너무 아깝소. 그 재능을 썩힐 수는 없지 않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또다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변대혜와의 관계는 또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간원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초요갱이 또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양민의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세조대왕은 노하셨습니다. 저 여자는 정녕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저는 다시 천민이 되었습니다. 양민의 신분을 얻은 지 고작 2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곤장도 유배도 없었습니다. 세조대왕은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더 이상 상관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왕실도 조정도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제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에 몇 번 더 등장했습니다. 간통 사건으로,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킨 기생으로 총 16번이었습니다. 황진이도 논개도 어떤 기생도 한 번도 기록되지 못한 그 책에 저는 16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키고도.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저는 성녀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 발버둥 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대왕이 승하하시고 예종대왕이 즉위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한때 개미열이라고 불렸던 몸은 굽어갔고 왕자들을 사로잡았던 얼굴은 주름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저였습니까? 초요갱이? 마지막 제자가 떠나던 날, 저는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그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은 살아남은 분입니다. 살아남았다? 내 세상이 스승님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스승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남았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는 것도, 기생이 되는 것도, 왕자들을 만나는 것도. 하지만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을요. 곤장 80대를 맞았을 때 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세상이 저를 요부라고 부를 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후회했습니다. 수없이 많이요. 평원대군과의 사랑을, 화의군과의 어리석은 선택을, 신자형과 변대해와의 관계를 모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만약 조심스럽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왕자들을 거절하고 권력자들을 피하고 조용히 살았다면 아마 더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황진이처럼 전설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곤장 80대, 유배, 멸시, 조롱,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록에 16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부로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문제적 인물로. 하지만 그것도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궁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 춤과는 달랐지만 그 안에 제 가르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라지겠지만 제 춤은 남을 것이라는 것을요. 박연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것을 저는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음 세대에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의 궁중 악문은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역사에 무엇으로 기록될까요? 세종대왕의 아들들을 유혹한 요부? 왕실을 욕되게 한 간악한 기생? 아니면 조선 최고의 예인? 모두 맞고 모두 틀립니다. 저는 초요갱입니다. 허리가 가늘고 아름답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자. 평원대군이 사랑했고 화의군이 탐했고 계양군이 구하려 했던 여자. 곤장 80대를 맞고도 살아남았고 세조대왕의 명으로 다시 궁에 돌아온 여자. 박연의 제자이자 궁중 악무의 전승자.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는 살아남은 여자입니다. 세상이 저를 짓밟으려 했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불사조처럼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투성이었고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기생이라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 저는 제 이름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초요갱의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후회와 자부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선택들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마지막
춤을 추던 날을 기억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완벽하게 출 수는 없었습니다. 몸은 늙었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춤을 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굽은 허리로, 그래도 춤을 췄습니다. 춤이 끝났을 때 제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했다. 그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요부로? 예인으로? 피해자로? 생존자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기억될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영원한 기록 속에 초요갱이라는 이름은 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정해준 대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대로. 비록 그 선택들이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어리석었고, 자주 후회스러웠지만, 그래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해가 집니다. 저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저물어갈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초요갱입니다. 조선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 그리고 불사조.